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미래를 열어갈 키워드, 그리고 이미 시작된 미래, 데이터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제목을요, 미래를 열 데이터 경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 인구에 회자된 것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진보하다고 생각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뭐든지 기술이라는 게 적정 수준에 와야지만 그 폭발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앞으로 이끌어낼 것인지 이해하게 되는데요. 자, 최근 이 데이터가 크게 어떤 형태로 우리의 삶과 산업 전반의 내용을 바꾸게 될 것인지가 바로 표현되어 놓은 자료인데요. 자, 보시면 4차 산업혁명은 바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결된 사회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첫 번째 산업혁명은요, 인간이 하던 것을 단순히 기계가 했다면, 두 번째는 이런 기계들이 대량 생산화되면서 우리의 물질적 풍요와 거대 어떤 기업들이 태동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세 번째 산업혁명은 바로 자동화, 소프트웨어 등을 바탕으로 해서 산업 자동화가 이루어진 거라면, 드디어 네 번째 산업혁명은 데이터가 모든 인더스트리를 연결해 주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많은 강의를 통해서요, 앞으로 인간이 하던 이 자연어, 우리가 말로 소통하던 것이 이제 미래 사회에 가서는 말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로 소통하는 세상이 열릴 것이다. 그래서 데이터가 마치 산업의 언어이자 기업의 언어, 고객을 소통하고 설득하는 언어가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해드렸는데요. 바로 그런 맥락 속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통한다는 건 또 어떻게 발전돼 오는 거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처음에 웹의 1.0이라고 불리웠던 그 시절에는요, 모든 웹 활동을 내가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또 다른 퍼스널 컴퓨터를 쓰고 있는 누군가와 내가 소통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뭘 알려주고, 그 사람이 한 걸 내가 뭘 받고, 그런 게 아니라 단순히 어떤 단말기 상에서 내가 정리해 놓고 내가 해 놓을 것들을 하나하나 올리는 그런 활동이 웹의 1.0 세대에서 했던 거라면요. 자, 웹의 2.0은 U2, 바로 상호작용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어떤 웹사이트를 통해서 아니면 컴퓨터 단말기를 통해서 발신자와 수신자 간에 서로 소통하기 시작한 게 바로 웹 2.0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2.0은 흔히 말하는 인터넷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웹 3.0은요, We2예요. 그러면 나와 네가 아니라 그럼 또 누가 더 있는 거냐? 바로 We2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인간만이 소통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물도 인간과 소통이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고요. 그러면 사물이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 사물도 인터넷으로 연결돼야 되고, 사물은 아직까지 우리의 자연어를 능수능란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물과 인간은 일단 중간에 데이터라는 것을 기반으로 서로 소통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공간, 적재적소의 물건들이 전부 사물 인터넷으로 다 바뀌어서, 즉 사물 인터넷화 돼서 도시 전반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위두할 수 있는,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흔히 스마트 시티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게 웹의 발전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방금 보여드렸던 웹이 위두 형태로 발달하기 시작하면서요,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활용하는 방식도 크게 바뀌어 왔습니다. 과거에는 1세대는 단순히 내가 해놓은 데이터를 어떤 서버에, 공간에 저장해 놓는 게 다였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그 시절에는 각각의 서버를 각각 가지고 있고, 그 서버에 가지고 있는 정보 중에 내가 선별해서 보낼 건 보내고 받을 건 받는 그런 형태로 서로 소통을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도시 전체가 연결되고, 내가 살고 있는 공간과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이 이런 사물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서로 연결되려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뭔가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공동 서버라고 하면 너무 구태의연한 표현이고요. 어떤 클라우드 체계 아니면 블록체인 체계가 있어서 서로 간에 축적해 놓은 데이터를 각각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보유하고 같이 활용해야지만
우리가 구현하려는 그 스마트 시티, IoT, 빅데이터로 인한 뭐 빅뱅, 아니면 인공지능의 발달, 이런 것들은 데이터를 전부 다 한 곳에 모아놔야지만 그것으로 이뤄낼 수 있는 성과들에 해당된다는 걸 점점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2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는 고스란히 내가 축적해 놓은 것인데 내가 왜 함부로 남에게 이걸 주느냐. 반대로 이 사람 역시도 이 데이터는 어떻게 보면 나만 가지고 있는 나의 고유성이고 내가 축적해 놓은 나의 또 다른 자산인데 이걸 남에게 공유해 준다라는 걸 도대체 어떤 대가로 공유해 줄 수 있고, 또 공유하는 과정에서 유실되거나 또는 이게 외부로부터 반출될 경우 거기에 대한 피해는 내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여러 이런 의구심들로 인해서 철저히 공유되기가 어려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웹의 2.0 시대만 하더라도요, 각각의 데이터를 누군가에게 공유하기보다는 내게 불법적으로 또는 남에게 악용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사이버 보안, 즉 잘 가둬놓고 내가 선별해서 보여줄 것만 보여주는 형태로 진화 발전해 왔던 게 이때라고 하실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은 앞으로 이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 좋은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서도 계속 그 인공지능을 학습시켜줄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런데 이렇게 각자 데이터를 모았을 땐 그런 인공지능 기술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모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거리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변화들을 서로 간의 자동차들이 서로 송수신을 하거나 상황을 파악하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구나 라는 정보들을 긴밀히 서로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 각각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따로 가지고 있을 경우 그런 소통은 불가하겠죠. 따라서 미래의 대표 산업 중에 하나인 자율주행 자동차 등이 원활히 가동되기 위해서도 하나의 데이터에 이 많은 것들을 모두 모아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죠. IoT 여러 물건들이 서로 고객에 대해 정보를 알고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취합해야지만 그 고객에게 최적화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도 있을 거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그동안 못했던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던 내 정보에 대한 오남용이 걱정됐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기업의 데이터 활용 단계를 보면요, 굉장히 국지적이고 내부적인 것에서 점점 외부적이고 포괄적인 것으로 진화 발전해 왔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처음에 기업 내 데이터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1단계에서는요, 이 데이터를 어디다 써야 될지, 데이터는 뭐 필요한 건가 안 한 건가,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객 경험을 내가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지, 그것을 다시 고객에게 어떻게 돌려줄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개념들이 없었어요. 그냥 데이터가 나름대로 이렇게 뭔가 쌓여만 간다. 그것도 몹시 산재되어 있고 미비한 기술 속에서 아주 파편적으로만 데이터가 확보되고 있다.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슬슬 두 번째 단계에 들어서면서요,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뭔가 생산성을 높일 수도 있겠구나. 미래에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데이터를 모으려는 역할들을 특히 한정된 어떤 역할과 집중된 어떤 파트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팀 단위로 최소한의 인사이트를 가지고 이 데이터로 우리가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있어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게 두 번째고요. 자, 세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이 데이터를 좀 더 우리 부서, 우리 팀 단위가 아니라 다른 팀과 우리가 이 데이터의 결과물을 나누거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시사점을 공유하면 좀 더 뭔가 혁신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각 영역별로 나중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좀 더 협력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고요. 바로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슬슬 데이터를 보는 문화와 동기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좀 더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높은 수준의 무엇인가를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여기까지 오는 데가 IT 붐이 일었던 2000년대 초반이 바로 이 3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3단계에서부터 그 다음 어떻게 된다? 4단계로 넘어가는 이 시점은요, 회사 내부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통합해보자. 그래서 전사적 내부 통합 또는 CRM, 이 CRM이 이때부터 본격화됐고요. 이걸 바탕으로 회사 내부의 데이터를 통합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이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거나 고객 만족도가 높은 제품을 만들려는 데 의도가 있겠죠. 그래서 고객 중심의 분야별, 영역별 재구조를 조정했고요. 이걸 바탕으로
좀 더 높은 고객 지향적인 편의성을 달성하고자 했습니다. 바로 그런 과정에서 여기까지 온 것이죠. 자, 여기선 어떻게 되느냐. 이제 좀 더 폭넓게 늘려가지고요. 이제 고객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다. 4단계까지는 회사 내부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라면 이 5단계부터는 고객이 데이터의 중심축이에요. 고객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걸 우리 회사 내부에 어디로 보내든 아니면 우리 회사 내부에 어디서 활용하든 무조건 고객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바로 이렇게 하기 위해선 필요한 게 뭐다? 고객의 변화를 알아낼 수 있는 센서가 탑재된 그리고 인터넷으로 연결된 IoT 물건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고객뿐만 아니라 고객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환경 변화들, 날씨, 교통, 그 다음에 거주 환경들 이런 것들에 대한 외부 데이터들을 또 추가적으로 얻어야 되고요. 이런 데이터들이 모두 아울러지면 정말 처리해야 될 데이터의 양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빅데이터의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카이스트 교수님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대가 본격화될 경우 자율주행 자동차가 주변의 상황을 인지하기 위한 데이터들을 계속 축적하면서 운행을 해야 되는데 그때 자율주행 자동차가 100분 정도 운행을 하면 지금 나름대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이나 퍼스널 컴퓨터의 하드 디스크가 꽉 찰 정도가 된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저도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아니 100분만 운전해도 내가 쓰고 있는 컴퓨터에 하드 디스크가 꽉 찰 정도의 데이터가 모여진다니 정말 그 빅데이터의 양이 얼마나 큰지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일로 쭉 가면서 슬슬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요?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다른 사람, 외부의 데이터를 공유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도 보내줘야 되는 이러한 체계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계속돼 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 고민을 제대로 풀지 못해서요. 데이터 산업이 한동안 정체 상태에 있거나 발전을 좀 더디게 해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바로 이 과정에서 첫 번째 데이터의 어떻게 보면 산업의 데이터 경제의 정체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물꼬는 일단 인공지능이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인공지능은요. 자, 좋다.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상황이 생겼다. 센서 가격도 싸졌고 네트워크 환경 장비도 싸졌고 그리고 물건들을 IoT화 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됐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많은 데이터를 모으면 이 데이터를 0.1초 만에, 1초 만에 또는 불과 몇 분 안에 고객의 상황에 딱 부합하는 형태로 뭔가 솔루션을 낼 수 있는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엄청난 데이터는 우리 인간이 분석을 못하죠. 그런데 인공지능이 필요하게 됐는데 인공지능 기술도 그렇게 고도로 발달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슬슬 이 인공지능 기술도 나름대로의 이제 초기 숙성 단계까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인공지능은 가수 김광석의 목소리를 그대로 복제해서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가 하면 어떤 인공지능은 우리 스트레이트성 기사라고 해서 육하 원칙에 의거해서 누가 언제 누구를 만나 어떤 일을 했다라는 이런 단순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 역할을 하는가 하면요. 또 어떤 인공지능은 거기에다가 사람의 외모를 입히면 아나운서로서 우리가 준 텍스트를 아주 실수 없이 원활하게 읽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많은 데이터를 모은다 한들 처리하거나 그거를 활용할 수 없다라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돼 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분야를 잘 보시면요. 누군가의 사적, 즉 고객을 중심에 놓고 데이터를 모아야 된다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어요. 자, 보십시오. 제일 먼저 우리를 깜짝 놀라켰던 바둑 잘 두는 인공지능 알파고. 자, 알파고의 고객 중심은 누굽니까? 없었죠. 그냥 누구의 개인적인 정보나 누구 고객의 특정 정보를 활용한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계속 남아있던 수많은 기보들을 활용해서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개발한 것이고요. 자, 가수 김광석의 목소리를 복제한 인공지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존하는 어떤 가수의 목소리를 그대로 복제했다면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저작권의 위배가 될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이미 작고한 가수의 목소리를 복제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저작권이나 법률적 시시비비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본격적인 고객을 중심으로 인공지능을 개발해야 된다는 이 허들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했는데요. 자, 그랬는데 바로 2020년이
고객 중심의 데이터 경제를 활용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마이데이터가 바로 그것인데요. 이 마이데이터는 나의 데이터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쉬운데요.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 통제하고 신용이나 자산 관리뿐만 아니라 나의 의료 정보라든가 나의 이동하는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요, 내가 어디에서 물건을 사 먹었는지 나의 신용카드 정보, 그리고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받는지에 대한 이동통신 정보, 그리고 내 계좌를 내가 언제 인출하고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대한 금융 정보, 이런 것들을 각 회사가 그냥 축적만 해놓고 나는 그걸 갖다 쓰진 않고 그냥 그 회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만 편하게 누려왔던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나의 정보를 내가 관리도 하고 적극적으로 통제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요, 내 정보가 필요한 어떤 기관이나 기업에게 바로 이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내가 새로운 편익을 또는 새로운 서비스를 누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사람에게 내 정보를 활용해서 돈을 벌게 해주고 그 돈을 번 것에서 일부를 나와 쉐어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게 바로 마이 데이터입니다. 그러니 내 데이터니까요. 내 흔적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니까 그걸 바탕으로도 충분히 나름대로 내가 사용할 권한을 나에게 돌려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이 데이터는 그냥 내 데이터를 내가 활용한다는 그 차원을 넘어서요. 이게 예전의 상황인데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한 것들을 각각의 회사의 서버에 분절적으로 다 가지고 있었고 이게 외부로 나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어떻게 된다고 해야 되나요? 칸막이가 다 쳐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이 데이터가 도입된 이후 어떻게 됐느냐? 바로 내 데이터와 관련된 거를 모두 통취합해서 나에 대한 어떤 스테레오 타입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줄지 안 줄지는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삭제할지 안 할지도 내가 정하는 거고요. 이렇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데이터 경제라는 흐름을 설명하시는 건 좋고 그리고 그게 그럴듯한데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두렵습니다. 내 개인정보가 남에게 막 남용되거나 활용되는 게 저는 너무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그런데 정말 송구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이미 우리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왔습니다. 한번 기억나실 거예요. 이런 거 많이 보신 거. 뭡니까? 신규 가입 회원에게 10,000원 준대요. 우리가 어떤 사이트에서 물건 살 때 굳이 로그인 하지 않고도 물건 살 수 있는 거 잘 아시죠? 예, 그냥 로그인 하지 않고 비회원으로서 물건을 구매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그인을 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이유는 바로 이 10,000원 할인 쿠폰 때문이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내가 로그인을 하는 과정에서 내 개인 정보들을 이 회사에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마이 데이터라는 개념이 아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이전에도 내 정보를 주면서 그 대가로 돈을 수취한 적이 이미 많다라는 점입니다. 여기 또 다른 우리 앱에서도 제가 나왔던 장면을 하나 캡처한 건데요. 로그인 보너스라는 거죠. 로그인하고 이용하세요. 당신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몇 살인지 어디 사는지 또 직업은 뭔지 이런 정보를 우리에게 남겨만 주면 우리 돈 드리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의 데이터를 돈으로 바꿔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왔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분절적으로 진행되었는데 마이 데이터는 그게 아니라 나의 모든 데이터들을 통폐합해서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이 데이터가 바로 올해부터 본격화됐는데요. 이 마이 데이터 산업은 어떻게 전개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마이 데이터를 모두 어디로 보내냐면 마이 데이터 오퍼레이터, 즉 마이 데이터의 계정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걸 바탕으로 내 데이터들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해 주거나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이런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내 데이터를 활용해 추가적인 편익이나 또는 금전적인 편익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플레이어들을 볼까요? 마이데이터 운영자라는 게 있는데요. 개인을 대신해서 개인의 계정을 관리해주고 그 다음에 동의 관리를 수행해주는 비즈니스다. 그렇죠. 내 데이터가 어디에 얼마나 있고 내게 남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매번 그걸 관리할 수가 없겠죠. 그럴 때 운영자에게 내 데이터를 넘겨서 그 사람을 통해서 대신 관리하도록 하는 그런 회사들이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데이터 적용 비즈니스. 그렇습니다. 이제 기업들은 고객의 아주 세세한 정보까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고객 정보의 바탕으로 한 새로운 제품 출시, 새로운 서비스 출시가 가능하겠죠? 바로 그런 비즈니스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더 정확한 표현은 고객 개개인마다 맞춤형 서비스, 맞춤형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여기에 그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 번째, 마이데이터 저장 및 활용 비즈니스. 개인의 데이터를 보관, 활용, 분석하는 그런 비즈니스도 또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바로 이런 비즈니스가 열릴 수 있는 가장 큰 변화의 모멘텀이 작년에 법이 바뀌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부터 가능한데요. 예전에는 개인정보 이용 시 사전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이트가 그 고객이 가지고 있는 그 고객에 대한 DB를 우리만 활용하다가 누군가에게 보내거나 아니면 고객에게 이 데이터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사전에 허락을 득한 수준을 넘어서서 광범위하게 활용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 다시 고객들에게 전부 동의를 받지 않고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들여 개정한 건데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여기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은 가명정보로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고요. 즉, 내 이름을 삭제하고 어떤 가명으로 나라는 사람의 개인 신분을 노출하지 않은 채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걸 활용할 수 있게끔 한 것이고요. 신용정보법 역시도 가명 정보를 활용해서 금융 분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것이다. 그리고 가명 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남에게 제공하거나 그것을 제3자와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법들이 크게 바뀐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명 정보는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 누군가가 데이터를 생산해서 데이터 서비스에게 제공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비즈니스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하려는 사람들은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결국 무엇인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최종 사용자가 결국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많은 경제적 부가가치가 창출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벌써 초창기 데이터 경제가 이루어질 마이데이터 산업군과 관련된 여러 새로운 비즈니스 유형인데요. 개인을 인증해주고 개인 데이터 권한을 관리해주는 회사, 그 개인 데이터를 분석만 해주는 회사, 또는 개인 데이터를 제출 거래하는 회사 등 이런 다양한 업종들이 생겼고요. 제가 가로친 이런 회사들은 전 세계적으로 이미 활동하는 회사들이 예인데요. 이미 이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회사들이 하나씩 태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래서요, 많은 분들이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가장 주목받을, 가장 중요한, 가장 필요한 인력군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꼽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거기에 절대적으로 동의하는 편이고요. 자, 그런데 그동안 이런 숙성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는 어떻게 됐었는지 한번 볼까요? 과거에 이런 여러 데이터를 가장 많이 축적해 갈 가능성이 있는 인터넷 뱅킹 회사들, 카카오뱅크나 K뱅크와 같은 회사들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비즈니스를 열기 위한 그 모멘텀이 될 인재들을 IT 인력이 아니라 기존 금융 인력들로 많이 벌충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국민은행 인력 20명을 뽑았다라든가 우리은행 인력 22명을 확충했다라든가 이게 과거 2016년도에 전개됐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벌써 이때부터 근 5년, 6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이런 문과 출신들, 흔히 말한 이 문과 출신들에게 이 코딩을 가리키고 데이터를 처리하고 어떤 웹 기반의 알고리즘을 짤 수 있는 그런 마인드셋을 길러보려고 했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요, 카카오뱅크라든가 K뱅크에서 이런 금융 관련 법규를 알거나 금융 전문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IT화 시키는 것은 접었고요. 오히려 IT 인력을 금융 지식을 가리키고 IT 인력에게 금융 관련 법규를 가리키는 게 훨씬 이 두 개를 접목시키는데 수월하다라는 걸 이미 깨달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아니면 마이데이터라는 이런 새로운 산업이 열렸을 때 이거는 이공계 일부 데이터를 처리 가공할 줄 아는 컴공이라든가 산공 아니면 이런 분야의 사람들만 우리가 활약할 수 있는 분야지
저와 같은 문과 출신들은 이 분야에서 이제 기회가 없다, 설 자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 왔던 것이 사실인데요. 이제 그것마저도 또다시 바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마이데이터라는 법이 들어서면서 이제 개인들의 모든 정보를 취합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남에게 전문적으로 분석해 줄 회사들에게 분석을 부탁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건 뭔가요? 다시 무궁무진한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상상력과 아이디어입니다. 이렇게 개인들의 어떤 소소한 정보들까지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취합돼서 개인의 취향이나 기호나 트렌드의 변화까지도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있는 이 상황이 연출되었을 때, 그럴 때 나는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를 해볼까?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해 볼까? 어떤 제품을 만들어 볼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무한한 아이디어와 상상력이 있는 문과생들에게 더 적합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물론 이공계분들이 아이디어나 상상력이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다시 우리 요즘 문과분들이, 그러니까 흔히 말한 이공계분이 아닌 분들이 취업난에 너무 허덕이고 있는데, 저는 이 마이데이터 분야의 기술도 이제 슬슬 시작돼서 우리 문과의 무한한 상상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바뀌어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꼭 이 차트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한국 역사상, 증시사상 최고의 상승을 기록한 주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롬기술이라는 주식이에요. 아마 나이가 좀 어리신 분들은 이 회사를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이 세롬기술이라는 회사는 IT 붐이 열면서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을 때, 인터넷 전화, 즉 우리 기존의 유선 전화가 아니라 인터넷으로 무료로 전화를 걸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도입해서 아주 선풍을 일으켰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불과 6개월 동안 주식이 150배 가까이 올랐어요. 얼마가 됐느냐? 1,890원이었던 게 28만 2천 원까지 6개월 만에 치솟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회사 어떻게 됐나요? 아마 요즘 못 들어보셨다는 거에서도 아실 수 있듯이 이 회사는 한 시대를 잠시 아주 짧게 풍미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당시에 출시했던 인터넷 전화가 너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인터넷 전화를 거는데도 속도도 느리고요. 수화음도 잘 안 좋았고 또 자주 끊겼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인터넷 전화를 모뎀 등으로 활용해야 됐기 때문에 소화 품질도 안 좋고 자주 끊기는 인터넷 전화, 이거는 유선 전화보다 못하다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중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인터넷 전화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우리 자주 쓰는 SNS인 카카오톡에서 바로 통화 연결로 음성 통화를 할 수가 있죠. 바로 그것이 예전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술이 추구했던 그 기술이었어요. 지금은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 기술이. 자,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것 같습니다. 인터넷 전화라는 그것은 분명 미래 어느 시점에는 우리 앞에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기술, 그걸 우리가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서비스, 그건 모두가 다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 기술을 누군가는 너무 빨리 도입하다 보니까 기술 인프라가 거기에 뒷받침해 줄 만큼 성숙되지 않아서, 아니면 제도가 성숙되지 않아서 그것을 꽃피우지 못하고 추락한 경우가 있는데요. 어느 순간이 지나서 그거를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기술이 숙성되고, 또한 제도도 그것에 부합하는 형태로 바뀌어 버렸다면 이제는 어떻게 된다? 당연히 그 기술로 새로운 비즈니스가 꽃필 수밖에 없겠죠. 지금의 카카오 음성통화와 마찬가지로요. 자, 그래서요, 저는 지금 데이터 경제가 2021년 드디어 서막을 열 시점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따라서 빅데이터라는 말이 5, 6년 전부터, 더 길게 내려가면 7, 8년 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크게 인구의 회자가 됐지만, 그때가 아니라 지금이 절호의 타이밍이 됐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데이터 경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미래 산업에 대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